흔히 말하는 시반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반이 형성될 쯤에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에 따라 찌르고. 그러면 두 번째 경부 사이에는 공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체 누구의 짓일까? 벌써 20여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습니다. 2001년 2월 3일 토요일 밤, 잠들기 전 봤던 누나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남동생은 안방에서 엄마, 누나와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엄마와 누나는 안방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6시가 넘은 시간에 용왕제에 참석하신다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나갈 때 안방에 아들하고 딸이 잠들어 있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일어난 건 일요일 오전 8시경. 분명 전날 밤 남동생은 내일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거다라는 누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도 없던 누나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행방을 알게 된 건 그날 밤 늦은 시간 부산 연제경찰서 형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에 연제구에 있는 산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을 해보니 부경대학교를 다니던 20대 대학생 김 씨였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아침에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집을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등산객에게 발견된 당시 21살의 김 씨. 피해자 시신이 있던 곳은 높이 260여 미터가 조금 넘는 산의 중턱으로 등산로에서 15m 정도 떨어진 풀숲 안쪽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엔 산딸기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나무의 가시 때문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등산로에서도 떨어진 곳에서 김 씨는 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밤 10시 20분경 현장에서 바로 감식에 들어가자 명치 쪽 상복부와 목에서 칼에 찔린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경부와 복부에서 각 한 개씩의 자창이 발견됐습니다. 경부 자창은 기관이나 혈관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복부 자창은 간하고 대동맥을 관통해 복강 내 대량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목에 난 자창은 폭이 약 3cm, 깊이가 5cm였고 복부에 난 자창은 폭이 약 2.5cm, 깊이가 10cm였습니다. 부검인은 복부 자창으로 인해 대량 출혈이 일어났고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를 기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에 난 자창은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복부 자창으로 인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아랫부분과 티셔츠 중간부터 아랫부분이 피로 물들었지만 목의 자창은 피가 흐르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옷을 모두 입고 구두까지 신은 채 왼쪽 옆으로 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하체에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에 피가 왼쪽보다 오른쪽에 다량으로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검 결과 시반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자창 외에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에 국소적인 표피 박탈만 관찰될 뿐 별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성범죄가 의심돼 검사를 진행했지만 외음부에서 특이할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액 검사도 음성이었습니다. 약동물 검사도 별것 없었고 체내에서 알코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당시 지역 뉴스에 단신으로 처리됐던 21살 대학생의 죽음. 이것이 일명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김선희 씨의 살인사건. 그 미스터리한 사건의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선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4일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일명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부산에서 1호 미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범인들에 대한 추론과 추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에 많은 상흔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신 상태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외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이 시신의 핵심은 시반이 없고 목하고 복부를
찔렸는데 네. 문제는 목을 찔린 거에는 피가 안 났어요. 네. 그게 가능한가? 오히려 이거는 복부에서 간 대동맥이 관통을 하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굵은 대동맥이 터져갖고 출혈로 죽은 거예요. 복강 내 출혈. 예, 예. 네. 피가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경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찔려도 죽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시간의 차이인데요. 네. 이게 어쨌든 먼저 찔렸을 거란 말이에요. 배를. 그렇죠. 그래야 네. 되죠. 피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찌르고 곧 이어서 찔르면은 여기가 먼저 찔러서 터져도 여기도 흐를 것 당연히 같아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 시간이 꽤 많았던 거죠. 꽤 많았다기보다는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적어도 1시간 30분 그 이상?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네네. 흔히 말하는 시반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반이 형성될 즈음에 뒤집은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피가 가라앉고 시반이 네. 형성이 되는데 이게 뒤집으면 반대로 피가 흐르기 가는 때문에 거죠. 시간이 예. 빠진다. 예. 그러면서 이 시강 형성되고 풀리고. 네. 왜 그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찌르고. 그러면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경부 사이에는 네. 공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명치를 찌른 곳과 목을 찌른 곳은 다를 수가 예, 있다. 그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트레이닝복 바지 하체 네. 왼쪽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오른쪽에 피가 더 많아요. 네, 왼쪽으로 이렇게 대고 누운 느낌인데 여기 오른쪽에 다리 쪽에 피가 많이 묻어 예, 있었죠. 그게 네. 뭐냐면 당연히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피가 흐르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뭐냐? 피를 다 빠질 정도까지 놓고 묻고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찔린 장소가.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다른 많은 형사들도 그런 얘기지만 이게 오죽했으면 네. 같이 사는 동생 사고에 의해서 그랬다가 이거를 네. 그냥 타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바깥에 갖다 놨을 수도 있겠다. 뭐 둘이서 남매 간에 다툼을 예, 하다가 뭐 우연히 찔렀는데 그런 얘기도 나온 거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두 상흔을 보고 이상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배 명치에는 이렇게 위에서 상하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자세일 수도 있죠. 근데 목에 들어간 게 좌우 방향으로 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칼을 앞에 있는 사람을 찌르거나 할 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네. 세워서 찌르는 게 이상한 자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네. 누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찌르면 그게 나오죠. 네. 아니 옆에 이렇게 찌르니까. 그러니까 옆에 서서 그렇죠. 네, 찌르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죽은 사람 혹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무리가 아니라 그냥 네. 타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찔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였는데 예. 그래서 그 형사들이 그렇게 추정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이건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데 이거밖에 설명 안 돼. 이런 얘기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냐? 성범죄 검사, 정액 검사도 음성이었고 네. 딱히 뭐 외음부 특기 소견이 없다는 건 성적인 접근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약동물 검사도 없었어. 술도 아니야. 그럼 뭐냐 이 말이야. 이 죽음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제 그 부검 결과는 이제 시신 발견된 날이죠. 2월 4일 오전에 선희 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근데 발견은 오후 4시 경이고 감식반이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20분경으로 사망식 추정 시간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나는 시간에 좀 도착을 해서 감식이 진행이 이게 됐습니다. 2001년도라 그래요. 네. 이게 부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CSI가 체계적으로 24시간 돌아가기가 힘든 곳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감식반이 와서 한 게 한참 뒤인 거예요. 시신이 발견됐는데 4시에 발견됐는데 그 시신을 거기 놔두고 네. 감식반이 이렇게 밤에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현장에서의 증거 부분이 조금 신뢰하기 좀 쉽지 않아요. 자창 말고는 오른쪽 허벅지 뒤편 그리고 위쪽에 곡소적인 표피 박탈. 그러니까 끌린 거예요. 국소적인 표피 박탈이라는 게 이 까인 거죠. 그죠? 오른쪽 허벅지 뒤에 까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이동 혹시 뭔가 시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거기가 그 표피 박탈이 날 이거 없잖아요. 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라는 거는 피가 오른쪽 트레이닝 오른쪽 다리 쪽에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세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랑 연결이 좀 돼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뭔가 다시 돌리고 뭐 그럴 때 들 때 거기에 뭔가 끌린 것이다. 그래야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항은이 없는데 약동물도 나오지 않고 네. 여기 배산까지 와서 한 번에 배를 찔렸다? 네, 그건 아니죠. 이게 딴 데에서 딴 공간에서 찔려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좀 묘하고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사건 발생했을 당시 첫 번째 용의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처음 의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희 씨 사건도 가족이 제1대상이었습니다. 선희 씨에게는 당시 중2이던 남동생 외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독립하고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선희 씨 4식구만 2층짜리 주택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선희 씨와 아들의 아침밥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열리는 용왕제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준비를 다 하고 밖에 나갔을 때 해가 떠오르기 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일출은 아침 7시 21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간 시간을 6시 30분경으로 추정합니다. 경비 일을 하던 선희 씨의 아버지는 전날부터 야근을 하고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집을 나선 후 집안에 남은 사람은 선희 씨와 남동생.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범행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집안을 감식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에 누미롤 시약으로 검사했지만 혈흔 반응은 없었고 베개에서 반응이 나타나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했지만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남동생 선희 씨가 집에서 끌려나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는 무릎에 구멍이 난 하늘색 추리닝 바지에 내복을 입고 남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평소 집에서 잠옷 대신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겉옷은 평소 즐겨 입었다는 검은색 코트를 걸쳤고 양말을 신는 채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등산도 좋아하지 않던 선희 씨는 왜 산을 올라갔던 것일까? 당시 선희 씨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가는 등산로 입구는 총 3군데였습니다. 각각 270m, 400m, 600m로 선희 씨의 집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선희 씨가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선희 씨를 목격하거나 수상한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한 형사는 이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보름 동안 이른 아침에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갔는데 평일이나 주말이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 배산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의 진술로는 잠을 자다 비명을 듣고 깼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비명이 아니라 단말마로 악 하는 소리를 한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 경찰 150여 명이 동원돼 배산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단 하나의 단서만 발견됐는데 바로 피 묻은 과도였습니다. 선희 씨 시신에서 7m 떨어진 땅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던 과도. 선희 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슷한 범행을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약 6개월 전인 2000년 9월 배산에서 등산을 하던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등산을 하던 여성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한 30대 남성이 나타나 녹슨칼을 여성의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며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격렬하게 반항을 했고 이에 범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는 계단에서 굴렀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범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 배산에 이상한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피해 여성. 혹시 선희 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네, 보통의 경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족들이
유족이자 제1의 용의자가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중학생 남동생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누나가 내일 일요일 날 나 별일 없어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는 이제 용왕제 드린다고 나갔고 아버지도 지금 알리바이가 확인된 듯하고 집에 있었던 거는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미롤 반응이 집에서 혈흔이 검출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집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동생이 범인이라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집안이 이게 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집에서 당시에 입고 있던 바지가 이 트레이닝복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 안에만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남동생을 용의선상에 제비한 것이 맞느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피 묻은 과도는 저 7m에 놓여 있었어요. 네. 그거 왜 그랬어요? 범행 도구를 놓고 도망갔다. 그렇죠. 지문은 발견 안 됩니다. 네. 아니 놓게면은 거기다 놓든가. 7m를 가서 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신을 낙엽으로 가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두고 갈 정도면은 시신이 노출 안 되길 원하는 건 아니었 상황이면은 그렇죠. 여기서 범행을 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범행 도구 놓고 가면 되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그냥 던졌거나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놨거나 그렇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7m 좀 멀리서 보고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게 뭔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네. 거기다 놓고 이래야지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놀래서 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유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돌발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놀라서 현장에서 떨어뜨려 놓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건 부자연스럽죠. 네, 7m라는 건 디스플레이. 되게 부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그럴 정도면은 네. 차라리 도구를 없애죠. 이게 장소라는 것이 이제 공원이 낮은 산, 진짜 동네 뒷산. 뒷산이죠. 뒷산. 네. 중턱에 이제 덤불이 있는 곳이고 이 가시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여기 좀 자주 안 가는 곳이 이게 바로 15m 밑에 뻔한 등산로가 있어서 그렇죠. 등산로 편하게 다니지 여기 굳이 가시 있는 곳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그렇죠. 하지만 멀지 않은 곳 그만큼 멀지 않은 곳. 거기에 위치가 돼 있었어요 위치하니까 마지막에. 언젠가는 발견되는 거고 네. 그리고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 심리가 뭘까? 칼도 이렇게 툭.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좀 묘해요. 책임 있는 사람인가? 그냥 유기만 했나? 지금 이제 분리됐을 가능성, 살인과 유기가 분리됐을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이게 된다. 살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사고였는데 유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남동생이나 가족이 계속 의심이 되는 건 그런 저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다뤘던 사람도 그거예요. 외부인에겐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 연인 하기도 연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뭐야? 네. 그렇잖아. 근데 그 반대로 네. 이제 다 이르는 그 시간 아침에 악 하는 네.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로 가까운 곳에 살아서 항상 그 네. 등산로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악 하는 한 번에 단말마가 들렸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선희 씨 손에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악 하면은 찔리고 나서 이렇게 네, 그죠. 상처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이 피가 안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악이라는 것은 네, 뭔가 한 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한 번과 시차가 있는 두 번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 의식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목은 그렇죠. 모르나. 예. 네. 여기를 푹 찔렀다고 악?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악이라고 하는 비명을 들은 분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칼에 찔리면 악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칼에 찔리면은 아픔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이게 늦게 오거나 네. 현실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르게 비명도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복강내 출혈에 대동맥 찔릴 정도로 팍 찔리면 숨이 멈추거나 그렇죠. 놀라거나 이랬을 확률이 그래서 높지 막.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퀘스천이 있는 악소리는. 예,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지. 이것만 가지고 단발마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등산로나 작은 뒷산에
소리 지르는 인간들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등산로까지 가는 길이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추정에서 어느 길로 갔을까 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거리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였고 저희도 이거 예전에 팟캐스트만 했었을 때 했던 방송에서 이거를 뭐 리어카나 뭘로 이동을 시켰나 아니면 같이 갔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리어카나 이런 걸로 갔으면은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업구 갔거나. 네. 업구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가는데 누가 뭐 딱히 뭐 그런 걸 뭐 신경 쓰나요? 너무 이상해서 뭐 기억에 남는다 정도의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업고 업구 가는 가는데 게. 뭐 여자 업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오면은 온다고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범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는 업었고 하나는 망볼 수도 있겠다. 범행 도구인 과도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감식 결과 이거 피해자 선희 씨의 피만 묻어 있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에서 범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과도를 사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범행에 쓰인 과도는 2001년 사건 날까지 월 평균 7,000개에서 8,000개가 생산된 제품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2000년 3월경에는 과도, 가위, 식도 등이 들어있는 세트 상품을 보험회사 등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300개를 주문받아서 공급했고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2군데의 유통회사와 마트 36군데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너무 흔한 제품이었지만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통됐다는 회사 및 마트를 찾아가 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범인의 흔적은 없었을까? 아쉽게도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희 씨 집이 위치한 연제구 지역의 우범자와 불량배 7명에 대해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폭력전과 사범이었던 23살의 남성이 의심되기도 했지만 결국 알리바이가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단서가 없던 사건이기에 경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탐문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때문에 탐문한 사람만 4,200명 정도가 됩니다. 특히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해서 피해자의 지인, 학교 친구, 선후배 등등 저희도 다 탐문했습니다. 또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6월 4일까지 사건 발생 전으로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의 행적도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친인척, 동아리, 초등학교 동창, 학교 선후배, 기타 관계 등 총 124건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모두 조사했지만 대부분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범행을 저지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희 씨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저녁 8시경 대학교 동기인 여성과 짧은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동기는 그날 통화 내용에 대해 선후배가 모이는 시 모임이 있으니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선희 씨와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었고 선희 씨도 확답 없이 알겠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선희 씨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그전 문자를 보면 누군가 싸우거나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 얘기로도 평소 심성이 곱고 차분해서 누군가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고 금전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가족이 범인으로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희 씨가 사망하기 보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선희 씨의 언니는 전 남자친구가 선희 씨에게 보낸 문자를 본 적이 있는데 죽어도 후회 안 하냐? 라는 내용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이별을 고한 후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보름 후 사망한 선희 씨. 전 남자친구는 사건이 있던 날 형 결혼식이라 전날부터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 진술은 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이 2월 4일이 아니라 2월 24일이었던 것입니다. 범행 도구가 일단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혈흔은 피해자 것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문이 발견 안 된 게 뭐 당시 의견 중에 하나는 2월이라서 손에 땀이 생기지 않아서 지문이 안 묻었을 거다라는 의견 또 하나 있었고요. 혹은 뭐 안 그러면 장갑을 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장갑 끼면 되죠 뭐. 네, 장갑을 꼈다라는 것은 의도된 공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네, 지웠을 수도 있죠.
이후에 네. 공격 이후에 거기 가서 네. 대고. 근데 지웠는데 왜 피해자 혈흔만? 피해자 혈흔 묻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날은 뭐 굳이 안 닦고 손잡이 자기의 지문만 닦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피는 일부러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디스플레이 연장선상에서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자기 지문은 주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목도 찔렀어요. 네. 근데 목 찌른 것과 이거랑 연결이 될까요? 이게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앞에 피도 묻어 있고 뒤에도 피도 묻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찔렀죠? 손잡이에 피가 묻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찌르고 뺐으면 피가 이렇게 묻나? 실제로 칼이 여러 번에서 묻을 때 네. 완전히 피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찌르고 빼면은 이게 지금 상흔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한 번 찌르고 빼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찌르는데 피가 거기서 확 몰리는 게 아니죠. 네. 찌르고 빼면 거기에 피가 대동맥이 터졌으니까 네. 나오는 거지. 피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을 칼을 넣은 게 아니라 그렇죠. 칼을 처음 찔릴 때는 거기는 이제 멀쩡한 혈관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을 경우에 그 다음에 피가 나오지 여기는 그렇게 많이 묻을 리가 그렇죠. 없다. 예. 네. 두 번째 공격도 역시 피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예. 혈관이 피 운송을 멈춘 상태에서 찔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도 이제 피가 이렇게 많이 묻을 리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칼이 더 이상해요. 저는 의심하는 게 이 칼이 이 상흔가 맞나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흔에 네. 어때요? 요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죠. 네. 폭이 뭐 한 네. 몇 센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4cm, 3cm. 네. 이건 어때요? 이게 물론 이렇게 이게 대조 사진으로 좀 봐야 되긴 네. 하지만 아니 그 어쨌든 되게 네. 넓잖아요. 폭이 좀 넓어 보입니다. 부엌칼이잖아요. 네. 계속 저는 의심이 가는 게 그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찌면은 들어간 거가 나오는 게 벌어집니다. 네. 찌르면은 쭉 캐면. 그 이거보다 넓을 텐데 배꼽 위란 말이에요. 네. 명치란 말이에요. 요만큼 이게 맞나? 분명히 이걸 조사했나? 어쨌든 기본적인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행 도구에 이게 진짜 맞는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장갑을 낀 살인범은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추론 모델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준비를 하고 칼을 챙겨가지고 배산으로 어떻게든 이 좀 친근한 어떤 관계 안에서의 그렇죠.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야기 중에 장갑을 끼고 찔렀다. 네. 이래야지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델은 이것은 장갑을 끼고 찌른 것은 아니고 찔른 상황은 좀 돌발적인데 이후에 그 부분만 좀 닦아내고 지문만 그렇죠. 닦아내고 피를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연출로 묻히거나 타살로 보이게. 네. 아니면 외부인의 타살로 보이게거나. 크게 좀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좀 네, 남아 있고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는 여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선후배 모임 관련돼서도 뭐 그냥 뜨뜨미지근한 알았다 정도 얘기하고 끊고 이후에는 통화가 없어요. 그리고 원한 관계에 문자도 없고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야 나와라고 했으면은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그렇죠. 받든지 해야지 나가는 건데 보통 그렇죠.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죽었는데 불러낸 문자 전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알았다. 좀 보자. 그게 불러낸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네. 일상적인 거죠, 그냥. 의사 확인. 예. 네. 모임 있으니까 뭐 야 너 나올래? 그래. 알았어. 뭐 한번 보지 뭐. 그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은 그때 뭐 아침에 있는 모임도 아니고요. 이 모임이.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 동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락이 없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집에 누군가 제3자가 방문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면식이다. 가까운 사람.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야, 나와. 라고 여기서 뭐 잠깐 얘기하자. 뭐 이 정도 할 사람이죠. 나와서. 전 남친이 또 이제 그 한번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 결혼식 때문에 뭐 그때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혼식은 뭐 20일 후였고 거짓말 때문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사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준비. 그러니까 2월 3일 날 서울 올라와서 형 예물 사면서 옷을 뭐 샀다. 관련도 백화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일 날 하고 내려와서 뭐 죽이고 갔나?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피해자 전 남친이 꼭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갑자기 오랜만에 와서. 그렇죠. 뭐 아주 엄청나게 싸우거나 네. 아니면 전 남친이 소위 요즘 말하는 교제 폭력이나 그런
그러기엔 너무 노멀해요. 그냥 진술이 이상하고 네. 좀 행적이 좀 이상할 뿐이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교제살인 사건 많이 보잖아요. 네. 막 찌릅니다. 막 때리고 네. 갈등 있고 서로 막 근데 갑자기 명치 한번 찌르고 거기다 놓고 간다. 너무 감정선 이상하잖아요. 네. 범인이 피해자 선희 씨를 단 한 번 찔러 살해했기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엔 제기되지 않았던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룬 후 펜싱부에 범인이 있다는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선희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펜싱부가 있었는데 펜싱부는 칼을 잘 다루니 그중 한 명이 성희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당시 경찰은 선희 씨 주변인 조사에서 펜싱부 학생이었던 친구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부분 범인이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인들 조사할 때 남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진행한 남동생의 최면 결과는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높여줬습니다. 동생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있던 그날 아침 기억은 누군가 누나를 찾아왔고 누나가 문을 열었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려 자신이 찬바람을 느꼈고 누나가 어떤 여성과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선희 씨를 불러낸 사람이 여성일지 몰랐습니다. 선희 씨의 명치를 칼로 똑바로 찌른 사람의 키도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높여줬습니다. 선희 씨의 키는 148cm의 마른 편이었습니다. 범인이 선희 씨 앞에서 몸을 구부렸을 경우와 팔만 구부렸을 경우, 똑바로 서서 찔렀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범인의 예상 키는 150대 초반에서 16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키가 작은 남성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 2001년 당시 피해자는 착하고 편안한 성격과 예쁜 외모 때문에 남자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기는 물론 선후배들 중에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치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당시 선희 씨를 짝사랑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학교 선배는 선희 씨가 사망하기 전 성격이 변해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희 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차여 결국 사귀지는 못했다는 대학 선배. 이후 선희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후 선배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공손하고 차분한 말투로 빗소리보다 좋은 소리는 있지요. 선배님, 저 연애해요. 암튼 전 지금 많이 행복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선배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전혀 다른 말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피해자가 좀 감정적이더라고요. 제발 깝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깝깝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사람이 막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 선배는 아세요?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무엇이 선희 씨를 달라지게 했던 것일까? 그런데 선희 씨를 짝사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남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희 씨를 외모가 단아하고 인품이 좋았기에 인기가 많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라 형사들이 고향 옆 동네까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이 옆 동네 친구의 누나에게 자신에 대해 묻고 다녔다며 그때를 기억하는 남성.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남성에게 선희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자 당시 기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남성의 키는 16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게 범인이 계속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선희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펜싱 명문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을 찔렀으니까 좀 찌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론도 하나 있었어요.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네네. 잘 다루는 네. 그렇죠. 근데 펜싱 칼과 부엌 칼이 같나요? 펜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부로도 있고 말한 게 네. 있는데 이게 보통 펜싱이라는 게 찌르는 게 있지만 이거는 몸 전체를 이용해서 찌르는 긴 거고 네. 배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부엌 칼이랑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지만 네. 이건 좀 그리고 이제 여성 가능성 관련돼서 이제 뭐 흔히 이건 키 때문에 예.
돌아가신 분이 148이에요. 네. 작죠. 그럼 그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 키가 큰 거라면 이렇게 위아래 찔러야 되는데 네. 그럼 비슷하거나 약간 키가 같거나 남자가 150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상 예상 키는 150 초반에서 160 중반 정도 사이까지가 아마 이 각도가 좀 자연스럽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동생이 약간 최면처럼 이제 수사를 받아가지고 당시 여자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누가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이 동생은 집안에 있었고 누나가 누나를 찾아 누가 왔다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여자였던 것 같다라는 최면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키와 또 이게 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잠잘 때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을 이제 외투만 걸치고 집 앞에 잠깐 나간다고 치더라도 남자가 왔을 경우에는 여자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안 그러거든요. 당연히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친구는 전혀 아닌 거였죠. 네. 그거로 봐서는. 네. 그럼 여자 관련된 동성이 잠깐 얘기하자라고 하면 근데 보통 동성이라고 하면 들어와서 얘기하지 않나요? 자기 남동생도 있고 부모님 없으면 그게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나 내 방으로 와서 잠깐 얘기하자. 그렇죠. 그게 네. 보통이잖아요. 바깥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추운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이게 지금 당시에 선희 씨가 인기가 많았다 남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짝사랑 논도 그래서 의심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선배 관련돼서 갑자기 성격이 그때쯤 좀 바뀌었다. 좀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뭔가 어떤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나? 남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나? 혹은 아이고, 네. 여대생이 그런 게 없으면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남자들이 이 선희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 혹은 뭔가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나? 뭐 이렇게 또 동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고 살인의 대상이 되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봐서 그런 거지. 네. 인기 있는 작고 귀여운 여성들 한둘입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고 오히려 저는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평범하다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살해의 네. 대상이 될 만한 그렇죠. 특이한 어떤 피해자 특징은 아니다. 특징은 아닌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범인 프로필에 대해서 저희가 완성하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야.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자네 크라임이라는 채널 아나? 그 훌륭한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기 PD는 뭐 쏘쏘 그래도 프로파일러는 very good, excellent 하더군. 굉장히 가짜 뉴스 같은데요? no. 그런데 그 훌륭한 채널 시청자를 보니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안 돼. 구독을 하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PD에 바로바로 뜰 텐데. 허허, 이거 참. 훌륭한 프로파일링 다 놓치시겠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프로그램의 유지와 성장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게 현재 뭐 미제 사건, 부산 미제 1호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저희들을 앞서서 가능성들을 좀 다뤄봤는데 낮은 것부터 좀 쳐내면서 그러니까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거는 사실 앞서서 얘기는 안 했지만 자살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극단 선택을 그 위에 올라와서 한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피가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엄청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네. 일단 춥잖아요. 네. 그건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 또 나중에 목도 찔러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목을 찔러야 되는데 목을 찔릴 때는 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럼 그걸 찔러요? 말이 안 되죠. 강도가 집에 안 들어가고 사람만 밖으로 끄집어내서 산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아니 그럼 강도가 아니죠. 이유도 없잖아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러면 좀 치정, 소위 말은 이제 보통 그런 거잖아요. 치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깔끔해요. 여기 네. 네. 저항은도 없고. 사실상 배가 한 번 찔린 게 중요하기 그런 치정이 때문에. 어디 있어요? 뭔가 감정은 있는 것 같은데 치정이 감정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 장소를 좀 특정을 하면 조금 이게 그래서 거기는 네. 아니다. 유기 장소는 공격 장소가 아니다. 대산 등산로 위쪽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다른데 어디가 있어야 된다. 네. 어딘가에 있고 그걸 굳이 배산 거기로 시신을 유기할 이유가 뭐였느냐. 다시 또 찌르고. 네. 이게 시차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추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치를 찌른 것은 어떤 우발적인 어떤 그런
다툼 끝에 찔렀다. 우발적이거나 다툼이거나 아니면 네.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으로 위장을 했다고 하면은 설명은 얼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산에 끌고 가서 살인인 것처럼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돌리고 뭐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걸 그 순간에 생각을 해서 연출하기는 사실 또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생각할 꽤 시간이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아침 시간부터 시체 발견되기가 4시니까 네. 그럼 적어도 7, 8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게 가족과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여러 같이 수사를 조금 더 해보고 그러면 고민할 그 수사의 거리가 더 많았을 텐데 그냥 남동생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루미놀이 없으니까 아니겠다. 아니겠지라고 하고 끝나고 다른 주변 이제 교제 폭력 뭐 이렇게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미제 사건 된 느낌이에요. 네. 좀 사건을 뒤집어서 배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공격까지 검토를 하고 그날 이제 생존에 관련된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 증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뭐 가장 애달죠. 지금 이제 막 한참 대학교를 가서 미래가 창창했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인기도 많고 밝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